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 대통령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빠르게 성과를 내는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면서 대선 공약들을 전담할 직제들을 신설하고 지난 정부의 상징적인 조직들은 축소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주도할 수 있게 국정 운영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활하고 지역 화폐 공약을 추진할 수 있게 재정 전략을 전담하는 수석급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첫머리에 강조한 대목은 국정상황실 확대입니다. 지난 정부에선 안전과 재난 등 기초적인 상황 보고 업무에 국한돼 있었던 국정상황실 기능을 문재인 정부 때처럼 국정 운영 전반을 다루는 조직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운영 총괄 기능에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재난과 재해를 관리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도 안보실 2차장 산하에서 안보실 직속기구로 승격했습니다.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보주의나 무관심 이런 걸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좀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맡도록 했는데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같은 정책을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무관하게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AI 산업 육성과 해수부 이전, 사법개혁 공약 역시 AI 미래기획 수석과 해양수산비서관, 사법제도 비서관을 신설해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시민사회 수석을 경청 통합수석으로 바꾸고 청년 세대 의견을 수렴할 청년 담당관도 만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 가족비서관으로 다시 도입했고 3년 전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담당했던 관리비서관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재설치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대통령실이 주요 국정과제를 주도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커지는 데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함께 경제 분야 참모진도 발표했습니다. 초대 정책실장에 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을 임명했고 경제수석에서 이름이 바뀐 경제성장수석엔 이 대통령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하준경 교수를 발탁했습니다. 한편 하마평에 오른 일부 인사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있다는데요.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세계은행을 거친 국제적 감각과 코로나19 당시 경제위기 대응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내수 진작책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경제수석에서 성장 표현을 더한 경제성장수석엔 대선 공약 수립에 참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 사회수석엔 문진영 서강대 교수 등 학자 출신이 등용됐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아직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일각에선 특수통 출신은 검찰개혁 적임자가 아니라거나 어느 순간 개가 주인을 물 거란 반발도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으려면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세평이나 이런 걸 잘 보고 절대 솔깃하게 집어넣는 그런 정보를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행안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드루킹 사건 당사자가 공정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장관에 거론되는 자체가 막장 드라마라며 대통령부터 총리 후보와 비서실장 모두 전과자인 전과자 주권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행사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을 강조했는데 이 대통령은
군 장병과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고이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현충탑 앞에 나란히 고개를 숙이며 참배합니다. 허국 손율국 선열과 허국 영영기하여 경예.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며 보훈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친일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관을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불렀는데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거론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복을 입은 사람도 주권자인 시민이라며 희생한 만큼 보상을 하는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말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 세력의 침략 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되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이틀 찢어진 태극기 배지를 단 이 대통령은 오열하는 순직 유가족들을 긴 시간 위로했습니다. 행사 후엔 참석자의 요청에 광복회 예산 원상복구를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충원 인근의 재래시장도 깜짝 방문했다는데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왼쪽 옷깃에 찢어진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일장기 위에 덧그려 만든 진관사 태극기를 형상화한 걸로 국가 정체성 회복을 강조하려는 의미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유족들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눈 이 대통령은 해상 초계기 추락사고 유족이 눈물을 보이자 자리에 멈춰 긴 시간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고 김혜경 여사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추념식에선 6.25 전쟁 당시 숨진 아버지의 유해를 73년 만에 찾은 유족의 사연과 AI로 복원한 영정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73년 만에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뵈니 형언할 수 없는 반가움에 눈물이 흐릅니다. 당초 초청자 명단에 없던 해상 초계기 순직 유족과 제주 서귀포 화재 순직 소방장의 유족은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 초청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고인들의 현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와 갈등을 겪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예산 삭감에 대한 토로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원상복구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념식과 비교하면 빈자리도 눈에 띄었는데 윤석열 정부 첫 추념식 당시와는 비슷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자리가 모자라면 큰 결례이기 때문에 좌석을 여유 있게 준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인근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해 시민들과 취임 후 첫 만남도 가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새로 취임을 하며 새 정부의 정책 철학과 방향에 맞게 조직을 개편해 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도 새 정부의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뉴스더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개편안에 담긴 의미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이번 개편에서 새 정부의 방향성 어떻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집권 초반 방점을 안전과 경제에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첫 국무회의에서도 강조했던 안전 관련 조직이 확대 승격됐고 경제, 특히 민생을 챙기겠다는 취지에서 재정을 가져온 게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건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통령실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네. 자,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통령실에서 가장 강조한 게 국정운영 컨트롤타워, 국정상황실의 확대 개편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 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다 이런 점을 부각시켰는데 대형 국가재난 대응은 물론이고 국정운영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옮긴 것도 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엔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로윈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이 있었던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로 해석됩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꼭 대형 참사가 벌어져요.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네, 여기에 사법제도를 전담하는 비서관 그리고 재정기획관 이 신설한 게 눈에 띕니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민정수석실 조직은 거의 그대로인데 여기에 사법제도 비서관 이 한 자리만 추가한 건 주요 공약사항인 사법개혁을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재정기획관은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과 맞물려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추경 편성을 시급한 정책으로 강조했죠. 기재부에 있던 예산 편성권을 직접 쥐고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펴겠다는 뜻이 담긴 걸로 해석되는데 다만 국민 혈세가 포퓰리즘 정책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경제라인 인선 한번 보죠. 이 정책실장의 김용범 전 차관이 발탁이 됐습니다. 원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그린 최측근 인사 중에 한 명으로 이한주 위원장이 낙점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 경제 관료 출신으로 최종 낙점됐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기재부 외에도 세계은행과 금융위원회 실무를 두루 경험한 경제 관료입니다. 그만큼 경제 회복이란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학자보다는 실물 경제에 헌한 관료 출신이 적임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여권 일각에선 이 위원장에 대한 비토 목소리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죠. 이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한 이 국방 문민화, 즉 군인도 군인이기에 앞서 민주시민이란 철학을 강조한 겁니다. 어원을 따지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연방군에서 나온 개념인데 상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절대 복종보다는 이 부당한 지시는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할 권리에 힘이 실린 걸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군의 위계질서상 오류를 바로 잡겠다는 시각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있을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인선에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네, 좀 민간인 장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란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설명인데 당내에선 최소 30명은 돼야 한다는 강경론이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를 철회해야 통합이 가능하다는데 고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오찬 자리를 함께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을 겨냥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해당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언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회의는 숙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오찬 중에 대표들하고의 대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갔고요.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당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대법관 증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오니까 사실 이제 전문화시켜서 직역도 나누려면 최소 30명은 있어야 돼요. 엘리트 보수 카르텔이 형성되는데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화된 것을 막을 수 있는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당장이라도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는 18일 첫 공판이 열리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진행 상황에 따라 처리 여부도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내놓더니 이번엔 일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나 심판 절차를 심의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국민 법감정을 언급하며 국민주권위원회를 만들자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용국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어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 국민들로 이뤄진 국민주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 결정과 심판 절차의 적정성, 적법성을 심의하겠다는 겁니다. 장 의원은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사건을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주권위원회를 통해 결정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으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는 입장이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모든 형사소추는 정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게 되는데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특검 3종 세트를 통과시켰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미묘한 규정들이 여럿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신속 재판 규정, 법정 중개 등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송무빈 기자가 전합니다. 내란과 김건희 여사, 해병대원 등 3대 특검이 출범하면 짧게는 70일에서 길게는 170일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8월 말에서 11월 말 사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말쯤에 특검 출범이 가능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가장 빠르게 출범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대 특검법 모두 신속 재판 규정을 넣었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석 달 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사건은 내년 상반기 중에 2심 판결까지 나올 수 있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역대 특검법의 전례가 없던 조항이 또 하나 포함됐습니다. 재판장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를 허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구 여권 인사들이 재판받는 모습이 선거를 앞두고 연일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 측은 내란은 중요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법정이 공개돼야 한다며 선거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해왔습니다. 이번 정부는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한 각종 수사와 재판을 이전 정부 검찰이 주도하다 보니 엄청난 폭풍이 불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죠. 한직으로 밀려났던 친여권 성향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재판 중인 이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에 대한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되겠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당일 사표가 수리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의 검찰 개편 구상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사가 될 전망입니다. 질서 유지 최종 권한을 가진 검찰이 요새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도 9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부터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장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 구자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하마평에 오릅니다. 세 사람은 모두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법무부에서 검찰국장, 대변인 등 요직을 거쳤지만
윤석열 정부 때 한직을 노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선 주요 보직이 정권 방탄용 인사로 채워지면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뇌부급 인사가 마무리되면 중간 간부급에도 비슷한 성향의 검사들이 전진 배치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태영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아직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지 못했죠. 대통령실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곧 성사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늦어도 당선 이틀 안에 미 대통령과 통화한 것과 비교해보면 늦은 셈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당선 직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가져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당시 집권 1기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 취임 첫날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수락 인사 5시간 만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 다음 날 통화를 했습니다. 축하하는 성명도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백악관은 서면을 통해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동맹국 대통령 선출을 축하하며 제3국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데, 외교부는 백악관의 중국 언급은 한국 대선과 별개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미 관계에 이상 조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 시점을 조율 중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여전히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론의 비판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대표에 욕심이 없다던 김문수 전 장관은 대선 패배 후 매일 모습을 드러내며 사실상 당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지도부 개편을 놓고는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김문수 전 장관이 현충원을 별도로 찾아 참배합니다.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위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당대표에 욕심 없다는 김 전 장관은 대선 패배 이후 사흘째 공개 일정을 소화했는데 친한계를 중심으로 사실상 당권 행보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한 말을 사실상 뒤집은 거잖아요. 지금 안 나오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저는 완전히 닫힌 결말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주류는 비대위 체제를 연말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한계와 김 전 장관 측은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한계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기 전 입맛에 맞는 새 비대위원장을 지목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권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된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달 말 만료되는 임기를 연장하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대위는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최영도 의원은 더 이상 당론 뒤에 숨지 않겠다며 릴레이 사과에 동참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납북자 가족단체가 대선 하루 전 대북전단을 날린 영상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는 오물풍선을 날리며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이번 살포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접경지 긴장 완화를 공약한 새 정부가 대북전단에 어떤 기조로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전단지를 가득 실은 풍선에 헬륨가스가 주입되자 하얀색 풍선이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 납치된 사람들 소식을 보낼 때까지 바람만 맞으면 계속 보내겠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지난 2일 오후 9시쯤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 납북자 516명의 명단, 북한 체제 비판 등이 담긴 전단 4,000여 장을 풍선 4개에 나눠 담아 띄웠습니다. 김정은이 창살에 갇힌 사파와 함께 천륜을 이용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4, 5월에 이은 세 번째 살포로 앞선 사례처럼 사후 공개했고, 풍선 무게도 항공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 2kg 이하로 맞췄다고 단체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해 5월부터 33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내려보냈는데 계엄 직후인 12월부터는 중단했습니다. 다만 대남 확성기를 통한 소음 방송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대북 확성기 중단이나 대북 기조 변화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연락 채널과 군사 합의 복원에 나설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오늘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던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이죠. 정부는 참전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며 참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버티기엔 액수가 너무 적고 여기에 지자체가 주는 금액도 제각각 책정되고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용사들의 노고가 달라지는 게 아닐 텐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유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예복 위에 금박이 박힌 무궁화 훈장이 달려 있습니다. 송진호 어르신은 6.25 때 중학생 학도병으로 징집돼 3년 동안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시고 싶은 마음이나 뭐 이런 건 없으셨는지. 우리가 총대를 안 맬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느라 학업 시기를 놓친 65세 이상 노병들에겐 참전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생일날에도 5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 6.25 달에도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참전 명예수당은 정부가 주는 45만 원에 각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더해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75만 원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참전용사가 매달 받는 명예수당은 적게는 68만 원에서 많게는 75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전국에서 지급액이 가장 적은 전북 전주의 경우 가장 많은 충남 서산의 54% 수준에 그칩니다. 명예수당을 좀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무겠죠. 그분들이 했던 행위 업적에 비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죠. 영웅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한 명이 또래 친구들에게 4년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 측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후에 떠난 수학여행에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과 함께 다니도록 놔뒀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학생이 운동장 트랙에서 다른 학생의 목을 조릅니다. 몸 위에 올라타 위협도 합니다. 조폭처럼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기도 합니다. 18살 박모군이 또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입니다. 자신의 욕구에 성적에 맞게 아니지만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가지고 괴롭히거나 수행관 취급하거나. 지난달 초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우연히 알게 되면서 진상이 드러났는데 괴롭힘은 4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달 11일 피해 학생 부모님은 곧바로 학교 측에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다음 날 예정된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조치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는 그냥 말로만 그렇고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해 학생은 모두 4명으로 이 중 1명은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방법 등으로 1,000만 원가량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가해 학생은 4명입니다. 수학여행을 함께 동행을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교육청은 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들의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어젯밤 무게 70톤짜리 공사 장비가 아파트 쪽으로 쓰러지면서 주민 15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이번 사고 때문에 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아파트 옆 공사장에 높다란 천공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잠시 후 천공기가 쓰러지고 엿가락처럼 휜 채 아파트에 위태롭게 걸칩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용인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집안을 뚫는 장비인 천공기가 쓰러져 인근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주민 156명은 한밤에 인근 복지센터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들어있는 너무 쾅소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 흔들리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아기방 외벽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은 주민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저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트라우마도 있고 원래는 아기가 자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때마침 어머님이 거실에 있었던 작품. 용인시와 소방당국은 연약한 집안 탓에 천공기가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집안 문제라든가 5월 30일까지만 작업을 하고 현재까지는 작업을 안 했다라고 하니까 해당 시공사와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천공기 해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파트 안전진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천공기 해체가 끝나더라도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5달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집무실 이전 기대감으로 들썩였던 세종 집값의 열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언급한 이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서울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 최근 84제곱미터형이 22억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분위기는 이제 좀 뜨겁죠, 사실. 매수 대기자들도 꽤 많고 괜찮겠다 싶은 매물들은 집을 보여주는 거를 보류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9% 오르면서 1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시 해제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지난 3월 중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온기가 닿지 않았던 노원, 도봉, 강북 지역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공급이 없으니까 좀 오른다고 얘기가 들어서 그런지 작은 평수 문의가 객수할 만한 물건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의는 조금 있어요. 아파트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그리고 다음 달 대출 규제를 앞둔 막차 수요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규제 시행하기 이전에 일부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고 하는 반면 대선 주자들의 천도론에 힘입어 무섭게 오르던 세종 집값은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할 거라고 하자 세종 집무실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국내 계란값이 2달 새 10% 넘게 뛰면서 에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격 급등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계란 도매업체. 매대 한 켠이 비어 있습니다. 산지 가격이 껑충 뛰면서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입니다. 양계장 가서도 알을 구하려도 어렵고 웃돈 주고 사야 되는데 사가지고 와도 그것을 제 것을 받기 어렵고. 산란계협회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은 석 달 새 30% 뛰었고 고스란히 도소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계란 한 판 소매 가격이 최근 7,000원을 넘었습니다. 계란값이 예전에는 진짜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었는데 계란말이 하기도 힘들고 계란 한 판 사기가 사실 겁이 나더라고요. 산란계협회는 산지 가격 급등 이후로 AI 발생과 미국 수출, 규제 강화 등을 들지만 정부와 전문가 의견은 다릅니다. 올 겨울 AI로 살처분된 닭은 약 490만 마리로 과거 AI 유행 시기보다 훨씬 적고 미국 수출량은 전체 계란 생산량의 1%에 불과합니다. 또 동물 복지를 위한 사육 면적 확대는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을 고시하는 것은 1960년대부터 이어온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지 가격 산정 방식 변경을 검토하는 한편 계란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계란뿐 아니라 다른 먹거리 물가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나 국정 공백이 길어지는 사이에 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민생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개점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모처럼 반값 행사에 아침부터 소비자들이 몰린 겁니다. 물가 비싼데 오늘 세일 들어가서 저도 장보러 나온 거예요. 싸고 좋아요. 2022년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고물가로 인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꼽았습니다. 최근 유가와 환율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등 먹거리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서민 살기 좋게 좀 가격도 좀 싸고 물건도 싸고 그게 필요해. 왔게끔 닿게끔 해줘야 되는데. 민생 회복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을 물가 안정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20-30조 원대 추경 등 민생 대책의 초점이 주로 경기 부양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소비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가만 올리고. 각 개별 상품의 가격을 누르기보다는 산업별로 어떤 물가 요인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최저임금 확대 적용 등과 맞물려 향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물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번엔 새 정부의 금융정책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는 더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매기는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가산금리를 손질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부터 은행권이 과다한 이자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은행들이 이 과도한 예대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가게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대선 기간 중엔 은행들이 대출 비용을 금융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가산금리를 손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기준이 되는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 보험료, 각종 출연금 등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가산금리에 넣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런 비용을 최대 50%까지만 가산금리에 포함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3조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아올 양도 별로 없고요. 버티기가 어려운데 은행들만 신났어요. 좀 이자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금리 변동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부에선 은행들이 이런 정부 방침을 악용해 변동금리용 상품의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집권 2기 들어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일단 대화의 틀은 유지했는데 갈등 국면이 진정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90분간 통화하고 교착 상태에 놓인 무역 협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문제 삼았던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해소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중 간 고위급 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We had a very good conversation with President Xi a little while ago, just before we were straightening out some of the points, having to do mostly with rare earth, magnets and some other. 두 정상이 서로를 초청한 사실을 알리며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차단 등으로 첨예해진 양국 간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It's our honor to have them, frankly. Look, we want to have foreign students. By the way, he invited me to China, and I invited him here. We've both accepted. So I'll be going there with the First Lady at a certain point. And 중국 관영 매체들도 미국의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며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日内瓦会谈之后，中方严肃认真执行了协议。
美方应实事求是看待取得的进展，撤销对中国实施的消极举措。 미중 양국은 지난달 제네바 회담에서 90일간의 상호 관세 유예에 합의했지만 이후로는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중국 일각에선 이번 통화가 양국 관계에 중대한 지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냉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도입니다. 남자들 간의 뜨거운 우정을 의미하는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정면 충돌했습니다. 트럼프의 감세 법안을 머스크가 비판하면서 시작한 갈등이 이제는 막말과 협박으로까지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백악관을 떠나 테슬라로 돌아가는 머스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열쇠를 선물합니다. To be with Elon, who's my friend, and he's done a fantastic job. And be a friend and advisor to the president. 하지만 어제의 친구는 일주일도 안 돼 적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게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을 연일 비판하자 공개적으로 저격한 겁니다. Elon and I had a great relationship. I don't know if we're well anymore, but I'm very disappointed. 그러자 머스크는 SNS에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며 배은망덕하다고 분노했습니다. 발끈한 트럼프는 머스크가 완전히 미쳐버렸다며 정부 지원과 계약을 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 머스크 역시 트럼프 탄핵에 찬성한다는 댓글을 달며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감세 법안을 머스크가 비판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을 역임하는 동안 주요 결정에서 밀리며 좌절과 실망이 누적된 게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Seized the limelight and challenged Donald Trump sort of as the most visible person in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is never someplace that a Trump staffer wants to be in. 지난해 7월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 선언으로 시작된 브로맨스는 결국 1년 만에 비방과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아이들 싸움 같은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공개 설전은 테슬라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머스크가 추진하는 미래 사업 대부분을 트럼프가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데 두 사람이 오늘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답니다.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14.3%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1,530억 달러, 약 207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머스크가 벌이는 각종 사업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For EV, everyone knew tax credit was going to get taken out. That's not necessarily the surprise. It's this battle between friends. Basically, these are almost like a junior high school battle. 머스크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는 지난해에만 연방 정부와 약 38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파기될 경우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머스크가 추진 중인 여러 미래 산업도 정부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곧 시범 운행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상업 운행을 위해 면허가 필요하고 출시를 준비 중인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사이버캡도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With permission in wherever regulators essentially approve it in the U.S. and then to follow in outside the U.S. So and Cybertruck too. 인간에 대해 칩을 이식하는 뉴럴링크도 FDA가 임상시험 승인을 취소하면 당장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 참모들이 두 사람의 전화 통화를 중지하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요즘 외국인들의 한국 체험 코스로 등산이 뜨고 있습니다. 라면과 김밥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마시는 막걸리까지 아주 제대로 등산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임희원 기자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둥글게 서서 몸을 풉니다. 1, 2, 3, 4, 5. 국적도 성별도 피부색도 다른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 북악산에 오르는 겁니다. I just typed on Instagram hiking places in Seoul. Very good. I'm very excited. Yeah.
담소를 나누며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다 보니 어느덧 허기가 집니다. 탁 트인 팔각정에 앉아 라면과 김밥을 펼쳐놓으면 임금님 밥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힘들긴 한데 이렇게 맛있는 거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서울은 도심 한복판에서도 산에 접근하기가 쉬운 만큼 K등산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기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sacrifice a lot of time from leaving the city center, but still getting amazing views and getting a little bit of exercise. So 하산주를 빼놓을 수 없죠. 건배. 시원한 막걸리가 목을 타고 내려가니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서울 등산관광센터를 찾은 외국인은 지난해 12,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4배로 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등산 정보를 받거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을 하고요.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기는 K등산이 세계인에게 한국의 매력을 더합니다. TV조선 임유연입니다. 권력을 주려면 영혼을 팔아야 돼. 복수는 둘밖에 없다. 완전히 지게 뻗어지. 같은 편이 되듯이. 한 발 삐끗하고만 맞다 뒤지는 거지. 정치는 원래 전쟁이었습니다. 문명 세상에서나 정치가 경쟁과 대화로 바뀌었죠. 후진 정치에서는 정치가 여전히 전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보복을 한다. 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트리플 특검, 보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틀 만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을 수사하는 대규모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도록 만든 것, 오해 소지가 커 보입니다. 검사만 무려 120명,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6배가 많고 대전지검 2배 규모랍니다. 이전 정부를 목표로 한 전담검찰청을 만든 셈입니다. 수사기간은 170일에 1심부터 3심까지 1년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초반 6개월은 물론이고요.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사정정국이 이어질 듯합니다. 이 내란 척결을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고 일각에서는 바로 그게 정치 보복 아니냐?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그걸 그냥 눈 감고 넘어간다. 저는 정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정치 보복과 포기할 수 없다는 초부적 정의,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요? 특검은 본디 검찰이 정권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야당이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헌정사상 모두 13건의 특검이 있었는데 여당이 발의한 건 없습니다. 진상은 진상대로 철저히 밝혀야겠지만 초보적 정의가 자의적 칼날로 변하면 그게 바로 정치 보복입니다.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한 것, 그토록 비판하던 별건 수사가 포함된 것도 선택적 정의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전직 대통령들이 가장 행복했다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사형시키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고 집권 후 5차례나 청와대에 초청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한 힘도 국민 통합의 큰 정치에서 나왔을 겁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화해와 포용의 정치라고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6월 6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정의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휴일에는 30도까지 오르며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내일 경기와 강원, 제주에는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내일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5mm 안팎, 늦은 밤부터는 제주도에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강원 영동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대전과 광주가 17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대전과 대구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6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